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생물교육론 이제 실전 문제라고 되어 있고, 이제 문제풀이 반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 생물교육론 심화 과정만 일단 수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배운 이론을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풀면서 정리를 하는 이제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재를 보시면 이제 실전 문제가 작년에 이제 기출 문제인 2020학년도 이제 기출 문제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이론의 그 순서에 맞춰 가지고 교육과정부터 평가까지 6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 영역 안에 150문제를 수록을 해놨는데, 기존에 이제 일부 기출 문제하고, 그리고 이제 예상 문제, 그것을 가지고 문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150문제 하고, 이제 기출 문제니까 한 150, 한 6문제 정도를 문제풀이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 수업을 들은 학생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풀이는 이론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이제 본인이 잘 이해했는지,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 핵심 용어 위주로 이제 채점이 되다 보니까 용어를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는 이제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암기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제 좋은 학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출 문제 분석을 제가 이제 시험 대비를 할 때 항상 먼저 하고 시작하라고 하는데, 그때는 큰 흐름을 어떤 영역에서 나왔는지 이제 그 내용을 분석하는 것으로 이제 언급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풀어야 되겠죠. 그죠? 풀어서 어떤 답안이 핵심 용어로 이제 답안에 이 용어가 들어가야 채점이 되겠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할 때도 그 기출 문제를 이제 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객관식 형태는 정답이 공개됐지만 사실 주관식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정답이 있다 하더라도 유사 답안이 어디까지가 채점됐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유사 답안까지를 다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답에 가까운 핵심 용어가 무조건 들어가는 형태로 답안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2주간 강의였고, 원래는 이제 예정이라면 지난주에 개강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수업에 종강하고 개강이 맞물리다 보니까 강의실이 없어가지고 한 주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보시면 7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한 주를 휴강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9월 첫째 주까지 그렇게 쭉 진행을 하면 12주차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9월 첫째 주에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단원별로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이제 복습을 좀 해야 되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복습을 조금씩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이제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11주차에는 모의고사를 칩니다. 그러니까 12주차 이제 우리가 11주차에 쳐야 여러분들 이제 채점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해설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1주차에 모의고사를 이제 한번 치고, 그리고 시간 중간에 그 진도를 봐서, 근데 진도를 뭐 문제만 쭉 이제 해설을 하면 문제는 뭐 12주차면 200문제도 사실 푸는데, 복습으로 좀 이론을 조금 더 하려고 하면 문제를 많이 풀지는 사실을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11주차에 모의고사는 무조건 하는 걸로 하고, 중간에 모의고사를 한 번 더 하고 싶지만 그건 진도에 봐가지고 한 번 더 뭐 하든지, 그건 봐서 결정을 하도록 할게요. 문제풀이 반은 예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혼자 그리고 고민을 좀 하고, 지문을 봤을 때 이게 이 출제자의 의도가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건 본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 관련된 이론을 알고 있는 형태고, 문제를 읽었는데 도대체 뭐를 적어야 될지 모른다는 거는 관련 이론을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예습을 하면서 경험을 하고 좀 체크를 해놓고 이제 접근을 해야지, 아무것도 이제 문제를 풀지 않고 왔는데 저는 어차피 정답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외우는 형태가 되는 게 나중에 조금 조금 틀어서 똑같은 문제는 사실은 이제 나오기 힘드니까 조금 주제를 틀거나 다른 방향으로 나오게 되면
못 적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고민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문제는 풀어올 수 있도록 합니다. OT를 따로를 못하고 메일, 이메일 주소만 Y 양입니다. 양 해, 정 이렇게 되고 숫자죠. 숫자 이메일 나중에 필요하신 뭐 상담이나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이메일은 보통 이제 상담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질문은 여기 Q&A는 안 받습니다. Q&A는 과학연구소 연구소에 가시면 여기에 질문 Q&A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물 내용학 말고 생물 내용학 밑에 보면 생물 교육론 란이 따로 있어요. 여기에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서 제가 답글을 달고 있습니다. 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020학년도 기출문항은 뭐 시험을 친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 쳤는지를 잘 감이 안 와요. 처음에 이제 문제만 이제 평가원에서 당일날 저녁에 문제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떤 주제 큰 테마에서 문제가 나왔는가 이것만 이제 싹 보고 작성 방법만 싹 보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며칠 전부터 이제 문제를 쭉 풀어보니까 아 생각보다 조금 까다롭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작년에 이제 내용학이 조금 쉽게 나와서 전체적으로 사실 커트라인이 많이 높아진 형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다수의 점수가 높은 학생들도 상대적으로 생도론이 조금 더 까다로웠던 것 같다. 우리가 채점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얘기를 하긴 했는데 문제를 제가 이제 풀어보면서 아 나도 이거 다 못 맞추겠다. 이거 하나 찍었고 이건가 저건가 하면서 고민을 이제 2번, 3번씩 문제를 풀어봤는데 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쉽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료하고 영역에 출제가 된 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봤던 것들은 이거는 뭐 어느 정도로 다 맞췄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부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자료가 충분하게 이제 제시가 안 된 형태에서 문제가 낸 것들은 이게 답이 요거를 출제자가 의도를 하고 출제자는 무조건 답을 정해놓고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낸 건가 이제 저도 이제 의문이 이제 드는 거죠. 자, 한번 풀어봅시다. 2015학년 15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생명과학 2입니다. 자, LMU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토론 수업의 일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문이 좀 길죠? 잘려져 있는데 오늘 토론 수업의 주제는 유전자 변형 생명체인 LMO의 생산을 허용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토론 주제입니다. 학생 A가 LMO는 인간 생활과 생태계에 매우 해롭다. 그러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LMO 식품은 식품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리고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했어요. 학생 B는 A의 주장도 일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LMO는 단지 과학자들이 만든 돌연변이체일 뿐이다. 자, 생명체 유전자는 끊임없이 돌연변이가 생기고 있고 우리도 지금도 많은 변이체를 먹고 있다. 그러므로 B는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합니다. 자, 학생 A 보세요. 다시 전혀 타당하지 않다. 생명체에서 발생하는 돌연변이는 자연적으로 생긴 것인데 LMO는 인위적으로 만든 돌연변이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거라서 비교할 수가 없다. 자, LMO는 인간과 생태계에 해롭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합니다. 자, 학생 C가 그래프를 보면서 유전자 조작 옥수수와 유전자 조작 콩의 재배 비율이 갑상샘 암 발병 빈도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연도에 따라서 LMO 생산량도 늘고 있고 각 갑상샘의 암의 발병 빈도도 함께 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LMO 식품이
갑상샘 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이 된다. LMO의 생산은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가 나오고 학생 D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최근 한 국가가 LMO 식품의 판매를 승인을 했다고 한다. 그 나라의 국민들은 LMO가 안전하며 식량 문제 등 여러 사회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믿어. 그래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국민들의 의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학생 A하고 학생 B하고 학생 C가 서로의 의견을 이렇게 주고받고 찬성과 반대를 주고받고 있는데 결국 학생 D는 국민의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작성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작성 방법을 보게 되면 자, 세 가지가 나옵니다. 라카토스의 연구 프로그램에 근거해서 학생 A의 주장이니까 사실은 이게 핵하고 보호대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연구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인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의 작은 주장에 적용하기에는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 과학 철학을 우리 생물에서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내고 있는데 항상 아마 검토에서는 항상 이게 논의가 될 거예요. 연구 프로그램을 이런 작은 내용에 적용하는 것은 말 자체가 이상한 거다. 이게 항상 논의는 되지만 어떻게 출제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그냥 합당하게 학생의 주장에서 핵심적인 주장을 핵으로 보고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보조가 있어서 보호대를 찾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요게 첫 번째로 나왔고 그리고 이제 상관관계하고 인과관계의 차이점에 근거를 해서 학생 시의 자료 해석의 문제점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 그리고 과학의 본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학생 A의 주장에서 자, 핵하고 보호대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핵하고 보호대는 굉장히 포괄적인 그래서 어떤 일련의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본 이론들의 그 집합체가 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핵심적인 이론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련의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관련 있는 두루두루 관련 있는 거, 진화라든지. 진화가 우리 생명과학에서는 진화에 관련된 요 이론 밖에는 사실 연구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일련의 관련된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원리들의 집합체다.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는 핵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 체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보호대는 이 견고한 핵을 보호하는 띠잖아요. 띠. 그래서 이 개념 체계, 이것이 만들어지기까지에 필요한 보조 가설들의 집합체가 보호대가 됩니다. 그래서 개념 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이론의 초기 가정들, 여러 가정들이 여기에 관련해서 포함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핵은 이론, 그리고 보호대는 이 이론을 보조하는 여러 보조 가설의 집합체, 이렇게 이제 형태로 제시를 하게 되죠. 그러면 학생 A의 생각에서
가장 견고한 개념체계, 기본 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학생 A의 발표는 2개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찾는 형태가 되죠. 자기의 생각에서 뭐를? LMO는 인간 생활과 생태계에 매우 해롭다. 요 이제 주장을 계속적으로 펼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핵심적인 주장이니까 핵에 이제 해당한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이 자신의 생각을 보조하는 이 보조가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어디에 있는가? 학생 B가 여기에선 똑같은 말만 되풀이되고 있어요. 인간 생활과 생태계는 매우 해롭고, 여기에서 식품이 해롭고, 그리고 생태계에도 해롭다는데 심각한 영향을 미치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고, 학생 B가 주장을 반대 주장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신이 생각에서의 중심적인 내용에서의 뒷받침할 수 있는 것으로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문장에서 핵을 찾고, 그리고 아래쪽에서 보면 LMO는 인위적으로 만든 돌연변이이기 때문에 어떡하다? 해롭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LMO는 인위적으로 만든 돌연변이이다. 이것을 보호대로 언급을 해서 찾아 적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장을 정확하게 언급을 하면 이거는 그렇게 틀릴 내용은 사실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문제를 만들었을 때 이 작은 학생의 주장에 라카투스의 연구 프로그램을 적용을 할 수 있는가가 의문점으로 남는 거지, 어쨌든 적용을 하라고 한다면, 찾으라고 한다면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형태이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답으로 적을 때는, 답은 우리가 서술형이니까 기본적으로 문장으로 적어야 되잖아요. 학생 A의 주장에서 그대로 적으면 돼요. 핵은 LMO는 인간 생활과 생태계에 해롭다 이고, 보호되는 LMO는 인위적으로 만든 이렇게 문장으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학생 C가 그래프를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보면 연도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고, 90년부터 해서 최근에 이제 2010년 가까이, 2008년대까지 쭉 시간에 이렇게 한 20년 가까이를 지켜봤을 때 갑상샘암 발병 빈도하고 여기에 유전자 조작 옥수수하고 콩의 재배 비율. 그런데 어쨌든 요것과 요 왼쪽에 갑상샘암 발생 빈도하고 여기에 유전자 조작 옥수수와 콩의 재배 비율이 함께 증가하는 것은 있어요. 그러면 두 요소가 함께 증가하는, 한 개가 증가하니까 함께 증가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상관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과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따져야 된다? 정확하게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함께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로 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갑상샘암 발병 빈도가 있으면 갑상샘암 발병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굉장히 많잖아요. 그 굉장히 많은 것 중에서 하나의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조작변인과 그리고 종속변인과의 관계를 따져야 인과관계가 규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실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 재배 비율이 증가하는 거하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것은 양의 상관이 있죠. 같이 증가하잖아요. 근데 상관은 있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이 뭐라고 했냐 하면 LMO 식품이 갑상샘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건 재배 비율이야. 근데 식품이 원인이 돼서
값상셈 안 발생된다는 것은 요거 그래프를 가지고는 알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에 대한 것을 답으로 우리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학생 시의 자료 해석에서 값상셈함 발생 빈도 유전자 조작 옥수수와 재배 비율이 각각 증가하는 것을 바탕으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는 있어요. 각각 증가하는 것을 요걸 바탕으로 해서 있지만 LMO 식품이 갑상새만 발병에 원인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상관관계하고 인과관계가 있을 때 상관은 두 개의 어떤 각각의 현상이 양의 상관이든 음의 상관이든 이렇게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는 정확하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드러나는지를 세부적으로 인과관계를 다시 규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관관계를 보고 상관관계하고 인과관계를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학생이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인과관계는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그거를 적는 거다. 자, 학생 D는 보겠습니다. 최근 한 국가가 LMU 식품의 판매를 승인했다고 했고,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해서 뭐가 마찬가지다? LMU 허용은 국민들의 의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을 하면 그게 허용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 찬성을 하지 않으면 허용이 안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과학의 본성. 과학의 본성에 대해서는 학자나 여러 협회에 따라서, 학회에 따라서 언급하고 있는 케이스가 다양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과학교육론 이론서에서도 과학의 본성이라고 하면 어떤 뭐 이론서에서 10가지 정도, 어떤 이론서에서 뭐 4가지 다양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한 4, 5가지 안에서만 계속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과학의 본성. 첫 번째가 잠정성, 잠정성. 자, 잠정성의 의미는 과학 지식은 어느 정도는 계속적으로 지속이 돼요. 어느 정도는 지속이 되는데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는 없고 어떻게 될 수 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과학 지식은 어느 정도는 지속되는 특성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과학 지식의 잠정성은 임시성, 가변성, 가변적이고 임시적이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는데 잠정성이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론 의존성. 이론 의존성. 관찰자의 인지 구조에 어떤 이론이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동일한 현상을 보더라도 다르게 해석을 해내더라. 그래서 이론 의존성은 다른 말로 이론 적재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일한 현상, 사건을 보더라도 인지 구조에 들어있는 이론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것. 이게 이론 의존성이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경험적인 증거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과학은 누가 옳다, 옳지 않다 이것을 판단을 내릴 때 결국은 뭐에 달려있다? 증거가 있어야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예전에 나왔을 때 어떤 과학자가 내가 이렇게 실험을 해서 이거를 발견했어. 근데 기존에 그 사실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재현을 다시 했는데 다 실패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네 혼자만 해. 네가 했다고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동일한 실험을 똑같이 했을 때 재현이 되면 증거가 있잖아. 다른 사람도 인정을 해주는데 경험적인 증거를 기반하고 있다는 거는 과학은 결국은 뭐에 달려있다? 요 증거, 근거에 달려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사회적 합의. 사회적 합의는 지금의 과학 활동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의 과학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라 사회적인 활동이고 그 사회적 활동의 그 산물이죠. 사회적 합의의 그 산물, 결과물이 과학 지식으로 채택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과학은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그 시대에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회적, 문화적인 배경에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뭔가? 그 시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게 과학이라는 겁니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하게 되는 그 결과물, 그 산물이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과학이다. 이런 이제 관점이 되죠. 그래서 요 네 가지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기출을 분석을 해보면 과학 지식의 잠정성, 그리고 관찰의 이론 의존성, 그리고 경험적인 증거 기반 한 번 나왔고 나머지는 여러 차례 나왔거든요. 사회적 합의는 최근에는 또 다른 과학적 방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네 가지가 과학의 본성이고 학생 D가 얘기한 조 주장은 어디에 해당된다? 학생 D의 주장에서 드러나는 과학의 본성은
핵심적인 용어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사회적 합의에 대한 용어가 꼭 들어가고 아니면 요것과 더불어서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다. 요 용어가 핵심적인 용어예요. 그 용어가 들어갔으면 채점이 됐을 겁니다. 자, 문들을 다시 봅시다. 2015 개정에서 생명과학2에서 LMU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단원에 있다? 아직까지도 2022 개정이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가 시험 출제 범위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반영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뭐는 공부해야 된다? 2015는 비교를 위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뭐 2015가 나오면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이렇게 공부는 해야 됩니다. 자, LMU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단원. 투. 우리가 따로 이제 교육과정을 공부하려고 하면 굉장히 지겹고 돌아서면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조금 돌아서면 다 잊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할 때 간간히 드러날 때 그 중요한 것만 단원명이라도 정확하게 일단은 외워야 됩니다. 자, 2015 개정에서 신설된 생명과학의 1은 이해고, 그죠? 2는 역사. 2015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단원입니다. 자, 두 번째가 세포의 특성. 세 번째가 세포호흡과 세포호흡과 광합성. 그리고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 다섯 번째가 생물의 진화와 다양성. 분류가 나오죠. 마지막으로 생명, 공학, 기술과 인간 생활 맞아요. 자꾸 인류 생활로 제가 자꾸 외우거든요. 인간 생활. 이렇게 6개의 단원이 있고, 그럼 어디겠어요? 여기 있죠, 여기. 실제 이 단원에 우리가 이제 필수 탐구 활동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2에서 여기 필수 탐구 활동이 4개가 있고, 거기 1개 주제로 LMO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발표하기라는 필수 탐구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낼 때, 우리도 이제 문제를 내려고 하면 출제자들은 다양한 것들을 고려를 해야 돼요. 우리가 시중에 이제 출판사가 여러 개의 교과서가 있잖아요. 물론 출제자들은 본인이 쓴 교과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특정 교과서에서만 실려있는 주제를 내기는 부담스러워. 내 이런 게 있었나? 왜냐면 필수탐 교육과정에도 없는 내용이고 그 교과서만 있는데 굳이 그거를 주제를 내기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이면 생물교육내에서 문제를 낼 주제가 나오잖아요. 낼 때 필수 탐구 활동은 어떤 교과서도 다 들어가 있잖아. 물론 안에 들어가 있는 실험의 그 소재, 재료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 방법은. 그래도 관련된 지식은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필수 탐구 활동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만 문제를 우선으로 아마 낼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걸 여기 귀퉁이에서 내면 이게 뭐 굳이 이렇게 낼 이유가 없으니까 필수 탐구도 엄청나게 많잖아. 그 중에서 골라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2차를 준비를 할 때는 어차피 필수 탐구 활동에 관련된 주제는 소중하게 다 지켜보고 다뤄야 되고, 그리고 실험을 치는 이제 학생들을 준비를 할 때 필수 탐구 활동은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수 탐구 활동에 관련된 것들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 형태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자, 6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예전에 이제 임용을 준비를 할 때를 생각해 보면 이론은 어쨌든 막 이론 치여서 들었어요. 사실은 이론은 치여서 들었고, 근데 뭐 제가 임용 준비를 할 때만 해도 이렇게 뭐 학원에 인강 있고 이런 세대가 아니었고 발품을 팔아서 거점 도시에 가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수업을 생물 내용학을 이렇게 길게 하지는, 지금 생각해 보면 한 생명과학 2 정도로 수업을 그러니까 하는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세분화해서 몇 달 동안 이렇게 전공 지식을 안 가르쳤고, 그러니까 항상 뭐는 그 당시에도 있었다. 교육학은 강사들이 엄청 많았어요. 유명한 강사들이.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4분 되니까 여름방학 특강도 하고 수업을 이제 내려와서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때는 저는 세대가 옛날 사람이니까 교육학이 30점이었고 객관식으로 문항이 50문제가 60문제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달달달달 외워야 되니까 교육학은 어쨌든 객관식에 찍어도 되는데 좀 마차에 바로 드러나니까 답이 나오니까 그거에 이제 비중을 굉장히 이제 많이 넣어서 하다 보면 1년 내내 그냥 그것만 이론만 하다가 모의고사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 외우고 시험을 치는 형태였는데, 지금의 이제 학원과 이런 교육 과정이 있잖아요. 이제 커리큘럼이 있게 되면 이론을 이제 초반에 하고, 기출 문제 좀 하고, 여러분들 시간이 많을 때 이제 좀 스터디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가 거의 대다수 지금 다 깔려 있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그리고 1차 시험을 치게 되는데, 제가 이제 15년 동안 이제 노량진에서 수업을 해보니까 이론은 어쨌든 개인적으로 하든, 그리고 대학에서 한번 배웠잖아요. 스터디를 하든지 해서 공부를 해. 그러면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풀이가 필요한데, 장수생들은 거의 모의고사 문제만 사실은 풀어요. 근데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이게 뭐 어떻다 저떻다 뭐 문제가 나왔다 안 나왔다 그것만 생각하는데, 이게 일단 모의고사는 평가원에서 다 걷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배제가 되는 이제 형태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문항수가 너무 적어요. 특히 생교로는 우리가 뭐 사회 모의고사를 이제 강치욱 선생님과 같이 하게 되면 문항수가 30문항이 안 되잖아요. 사회 해봤자 6문항씩 내면 24문제밖에 안 돼요. 그걸로는 사실은 한 해의 생물교육론 문제를 이제 준비를 하기에는 부담이 되게 커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모의고사보다는 문제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문제풀이가 좀 길고 지겨울 수는 있어도, 반복적인 문제가 있어도 반복을 하고 외워야 이거를 문제를 사실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합격한 학생들은 항상 얘기해요. 문제가 저한테 이제 제가 합격생한테 자 선생님 문제집에서 뭐를 수정을 했으면 좋겠냐 물었을 때 한두 명 학생들은 너무 비슷한 패턴이 많아가지고 반복하는 게 지겨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으니까 이거 붙었잖아. 그건 맞는데 그거 얘기는 해요. 그래서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혼자 사실은 내가 외운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 외우는 건 외우고 문제풀이가 좀 지겹더라도 이게 많은 문제를 영역별로 해요. 그리고 놓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원가의 문제풀이가 이렇게 영역별로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출제자는 또 그것을 비껴서 내려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새로운 패턴 문제는 한두 문제 있는 거고, 나머지는 기존에 나왔던 것이 그대로 나와요. 어떤 형태는 문제의 그 주제하고 요거는 답은 똑같은 해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가 가장 사실은 중요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생물교육론은 출제위원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출제위원회 인원은 되게 적잖아요. 문항수가 적다 보니까. 근데 과거 2009학년도부터 출제를 하셨던 분들은 아무도 안 들어가요. 최근에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약간 3년간 출제의 전체적인 조금 흐름이 조금은 바뀌었어요. 그래도 자세하게 한 5년간, 최근에서부터 5년간을 들여다보게 되면 항상 나오는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그것에 관련해가지고 문제를 조금 익히면 답을 쓰는 거를 연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볼게요. 2015 개정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이제 원입니다. 자, 군집의 특성에 대한 학습 자료가 나와 있고, 자료 2는 수업 중에 이루어진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 첫 번째. 자, 북태평양 바닷속에 있는 갈조류, 자, 켈프 숲에 여러 해양 생물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살고 있다. 사실은 이 자료에 관련된 힌트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특성에 대한 것을 이미 알고 있는 학생이면 요렇게 시스템 특성을 드러내려고 문장으로 힌트를 깔아놨구나. 이게 눈에 보이는 거고, 시스템 특성이 안 보이면 저게 그냥 읽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포식자인 해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여러 생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먹이 사슬의 형태처럼 어떤 게 증감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해달이 많아지면 이 해달이 성게를 먹고 살잖아요. 성게수가 줄어요. 그럼 이 성게가 켈프를 먹고 사는데 요 숲은 다시 커지게 되죠. 그런데 해달의 요 포식자인 범고래가 나타나면 해달이 다시 이게 많아진다 했는데 줄고 성게가 늘고 켈프습이 줄어드는 이런 상호작용을 역동적인 부분을 문장으로 풀어놨어요. 켈프습이 줄면 켈프를 먹고 사는 다른 해양 생물들도 이거는 이제 켈프습 자체의 가장 낮은 생산자 수준에서 감소가 된다면 여러 가지 함께 감소가 된다. 그래서 먹이 사슬에서 핵심 포식자의 증감은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개체군의 변화를 초래할 수가 있다. 이게 역동적인 이제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대화를 보겠습니다. 자, 자료 위에서 보게 되면 해양 생물 군집에서 포식자 수의 변화가 먹이 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생물의 개체군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큰 이제 설명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여기 뭐가 되어 있어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추론을 해보자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자료는 여기에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엘크 개체수의 이 변화, 요 그래프하고 그리고 엘크가 먹고 사는 여기 사시나무 잎의 생물량의 변화. 자, 보면 시간이 요렇게 같은 연도가 있는데 엘크의 개체수가 줄잖아요. 줄게 되니까 요것은 이제 뜯어먹을 엘크 수가 주니까 사시나무의 요 잎의 생물량이 요 시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체군의 변화가 발생한 원인을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라고 물었어요. 여기에 힌트가 있고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자, 같이 변했잖아요. 자, 앞에서 공부한 성게와 켈프 숲의 변화와 유사한 상황이다. 유사한 상황이다. 해달의 개체수에 성게수, 켈프 숲의 변화가 생겼듯이 아마도 무엇이? 엘크를 잡아먹는 포식자의 그 증감에 따라서 다른 것들도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유입되었을 것이라고 정확하진 않지만 추리를 하게 됩니다. 자, 작성 방법 봅니다. 자료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생명현상의 특성을 쓰라. 그러면 4에서도 여러분들이 자료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생명현상의 특성은 또는 뭐 생명 시스템 특성이라고 적어도 상관없어요. 용어가 들어가면 됩니다. 생명 현상이기 때문에 생명 시스템 특성이다라고 적고 그 이유는 해양 먹이 사슬에 다양한 생물들 간의 복잡한 동력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나의 전체로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문제를 풀 때.
시스템 특성이라는 것이 하나의 전체, 그러니까 시스템이 있잖아요. 하나의 개, 시스템이 있게 되면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그 구성 요소들이 굉장히 동력학적으로, 그러니까 증가하면 감소하고, 감소하면 증가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동력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지된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시스템 특성의 대표적인 것 설명할 때, 요 내용을 설명할 때 뭐를 가지고 설명한다? 대먹임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죠. 음성 대먹임. 그래서 2차 어디서 나왔었어? 옛날에 논수령 10점짜리로 한 번 출제가 됐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항상 문제 이거를 풀고 모의고사 할 때 창발성은 벌써 여러 차례 나왔으니까 시스템 다시 넣을 수 있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데 실제 나왔어요. 근데 잘 적었는지를 모르겠어. 요거는 많은 학생이 맞았을 것 같고, 답은 문장으로 표현이 됐을 것 같은데 이 특성에 대한 이론이 어느 정도 얼마만큼 표현이 됐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었을 때, 근데 제가 생각하니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출제, 이게 채점자들이, 생물 이제 교사들이 채점을 9명이 들어가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임용을 최근에 됐으면 시스템 특성을 알아. 왜냐하면 최근에 이런 책에 나오니까. 근데 예전에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되신 분들은 시스템 특성을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장 표현은 다 다양하잖아. 우리 1,500명 시험을 쳤으면 내가 그 이제 특정 사람이 3명이 우리 똑같은 문제를 이제 채점을 1,500명을 같이 하잖아요. 했을 때 1,500명의 표현은 다 달라. 근데 그 사람이 점수를 줘야 되는데 시스템 특성을 그 사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아, 이것도 맞지. 이렇게 표현해도 맞지. 이게 점수를 좀 후하게 줄 수 있는데 모르면 뭐 가지고 딱 채점한다. 채점표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채점을 하면 점수를 많이 못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다수는 요 앞쪽에 그 본문에 힌트들이 있었잖아요. 여러 세양생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면서 여기 보면 관련된 내용들 조금 있어요. 요 내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뭐 유지된다. 해양 먹이 사슬이 하나의 큰 전체로 유지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게는 써야 돼요. 그래서 대먹임, 요거를 또 생각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을 적을 때 분명히 대먹임 과정을 통해서 해양 먹이 사슬이 유지된다. 요렇게 적어도 아마 원래는 채점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출제자가 요 의미를 정답표에 적어 놨어야 되겠죠. 그래야 모르는 사람은 보고 채점을 했을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채점이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채점자 선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가에 채점을 할 때도 조금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좀 이제 그 사람들 수준에 좀 젊은 사람을 많이 뽑으려고는 하긴 하는데 시간이 안 돼서 들어갈 사람이 없으면 어떤 특정 해에는 진짜 나이 드신 분들이 온대요. 그러면 3명이 같이 이게 논의를 하면 논의가 안 된대.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내가 열심히 시험을 쳐야 되고 채점은 하늘의 운에 맡기고 그래서 자꾸 그런 말들이 나오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요거는 많이 맞추고 요거는 부분 점수를 많이 받았을지 않을까. 부분 점수는 3명 중에 2명은 맞다, 1명은 틀렸다, 0.66 된다라고 했죠. 1명만 1점 주면 0.33. 모든 사람이 다 만점을 1점을 줘야 내가 이게 1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부분 점수를 많이 좀 깎였지 않을까 싶어요. 문장으로 이렇게 관련된 이론을 서술할 때는 그냥 찾아서 적는 부분도 있지만 관련된 자료를 이용을 해서 그래도 핵심적인 용어나 의미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사실은 적어야 되죠. 부분 점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자료 위에서 학생이 사용한 과학적 추론 방법은 과학적 추론 방법이라고 물었으니까 여기 용어가 나왔으니까 과학적 추론 방법은 뭐다? 기추적 방법이라고 적었는지 기추법이라고 적어야 되겠죠. 기추만 적으면 안 돼. 기추법, 기추.
과학적 추론 방법이 기초적 추론 방법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기초라는 용어가 핵심적인 건 맞아요. 그 이유는 힌트가 여기에 있죠. 자, 유사한 상황이다. 멍한 거. 이전에 학습한 성게와 켈프숲에 변화하고 국립공원의 엘크 개체수와 사시나무 잎 생물량 변화가 유사한 상황이라잖아. 이걸 가지고 적으면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기초는 권영주 등의 이제 학자에 따라서 기초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설명했는데 권영주가 제시한 것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걸 가지고 언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의문 상황이 있어요. 의문 상황. 이 의문 상황을 해결을 스스로 하면 되는데 잘 모릅니다. 그러면 과거의 경험 상황, 무엇을 근거로? 유사성을 근거로. 요 두 차이는 매우 비슷하다. 그러니까 유사한 상황이라고 나와 있잖아. 자, 유사성을 근거로 해서 과거 경험 상황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경험했을 수도 있고 이미 학습한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 경험 상황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미 앞에서 공부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학습한 성게와 켈프 숲의 변화. 의문 상황은 엘크 개체수와 사시나무 잎 생물량의 변화. 왜 엘크 개체수가 주니까 사시나무 잎의 생물량 변화가 증가했는지를 명확하게 모르겠다는 거야. 원인을 뭔지는 몰라. 하지만 내가 이미 학습한 성게와 켈프숲의 변화를 봤을 때 뭐가? 포식자의 증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포식자의 유입이고 실제 그 이전에 위에서도 보면 자, 여기 보면 성게가 주는 거는 해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해달이 주는 거는 포식자인 범고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해양 먹이사슬에서 포식자의 증감, 요게 이제 용어 핵심 포식자의 증감이 요 개체군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자, 요때의 원인으로 핵심 포식자의 요게 원인으로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무엇을? 요 원인을 이미 학습을 했잖아요. 내가 알고 있어요. 뭐가 포식자? 그러니까 성게의 포식자인 해달, 해달의 포식자인 범고래가 있을 때 없을 때 그들이 증가하거나 감소했을 때 밑에 하위에 그 생물들이 어떻게 변화량이 생겼는지를 알았잖아요. 이걸 원인을 가지고 차용을 해요. 들려와서. 무엇으로? 아마도. 유사하지만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유사성을 근거로 해서 아마도 뭐가? 엘크를 잡아먹는 포식자가 생겼다. 유입됐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엘크를 잡아먹는 요걸로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초다. 그럼 기초를 표현할 때 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겠어요? 요거를 쭉 이렇게 스토리를 적으면 돼. 문장으로 적으면 좋고 가장 구체적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뭐는 언급해야 된다? 지금의 엘크 개체수와 사시나무 잎 생물량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사한 상황인 이미 학습한 성게와 켈프숲의 변화의 원인을 차용해서 포식자가
유입됐을 것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으면 정확하죠, 제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기출은 이 과정에 대한 것을 조금 분석을 해서 적으면 빠지는 내용은 없어요. 요거는 대다수가 잘 적었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기출은 시험에 많이 나왔잖아요. 경험 기출적 순환 학습 모형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과학적 방법에서 단독으로 많이 나오지. 자, 요런 이제 패턴에서도 과학적 방법을 적용한 형태에서도 추론 방법으로 나오잖아요. 기출은 너무 많이 나와요. 최근에. 앞으로도 또 나옵니다. 적는 연습, 이것도 처음에는 본인만의 그 언어적 표현이 있어요. 그거를 적어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적은 것보다 내가 조금 빈약하게 적거나 좀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표현 자체가 좀 그렇다 싶으면 요 패턴을 한 번을 외워, 통째. 계속 외워서 적다 보면 나중에 본인도 그렇게 적어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이제 답안지를 조금 알차고 정답이 될 수 있는 답안지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거는 개인이 해야 됩니다. 요거는 너무 길어서 요렇게만 적을게요. 요렇게만 적을게요. 작년 기출 문제니까 애정을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생명과학 1의 단원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몇 개의 단원명이 있습니까? 자, 생명과학의 2는 역사였고 1은 이해. 자, 두 번째가 사람의 물질 대사. 세 번째가 항상성과 몸의 조절. 네 번째 단원이 유전. 다섯 번째가 생태계와 상호작용 맞습니까? 상호작용. 생태계와 상호작용. 군집의 이 특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군집의 특성. 군집의 특성은 실제 어디에서? 내용 체계에서 내용 요소로 그대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 체계에. 내용 체계로 가면 영역, 핵심 개념, 내용 요소. 뭐 다 외울 수는 없죠. 원인데 뭐 다 외우고 있을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도 이제 문제가 기출이 되면 그래도 관련해서 쫙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기출이 됐으니까. 자, 영역은 환경과 생태계. 핵심 개념이 생태계와 상호작용. 단원명하고 여기에 그래도 일치합니다. 내용 요소가 군집의 특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문제풀이를 할 때는 이론서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특히 교육과정을 한번 눈으로 쭉 보고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만이라도 반복적으로 보면 이제 그거라도 이제 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펴놓고 넘기면서 찾으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쉬었다 하겠습니다.